민주당이 어제 향후 입법 방향 또 추진 과제 구상 밝혔습니다. 이 내용 양지열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 어제 발표 내용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최고의 혁신은 책임 정치의 실현입니다.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 출발입니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했지만 원내 일당으로서 국정을 운영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직 50여일 남아 있습니다. 주요 입법 과제들과 여야 공통 공약들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게 언제였나요? 민주당이 4대 개혁 입법, 사립학교법 같은 거 추진하다가 크게 한번 대였던 때 생각도 좀 갑자기 나고요. 자, 어떤 법안들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나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것들 중에서 지금 무엇보다 가장 급한 건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죠. 소상공인 손실보 지원 같은 경우는 공이 50조 원 가량의 예산을 쓰겠다. 네. 그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또 뭐 임대료 같은 것들을 좀 감면해주는 방안들을 얘기를 했었고요. 또 정치개혁과 관련돼서 다당제가 충분히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만큼 선거구제를 바꾸겠다는 얘기도 나왔었고, 사실 이 부분은 이제 헌법재판소도 이미 2018년까지 선거구제를 개정을 하라, 이제 광역에 좀 제한된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 결정이 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손질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개혁과 관련된 부분으로서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사실 중간 정도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루어졌지만 완전히 이제 수사권 조정이 다 검찰에서도 6대 수사를 범죄를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건 아닌데 그 나머지 부분도 작업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지난해 굉장히 크게 논란을 일으켰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언론중재법 관련 네. 부분이죠. 그 부분도 역시도 미뤄져 왔던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통과시키겠다는 취지를 좀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더 중요한 게 이제 차별금지법도 사실 이게 왜 통과를 못 시키냐는 비난을 사실 주요 여당이었기 때문에 의석이 가장 많은 민주당이 좀 부담을 느꼈던 부분인데 이것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좀 꼼꼼하게 살펴볼까요? 일단 민생 현안 관련한 입법 계획 그래픽 만들어 놓은 걸 좀 보여주시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책 이런 내용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외에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가장 많이 이제 뭐 국민들로부터 여론이 좀 좋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 중에서 특히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도 높고 보유세도 높은데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라는 얘기냐, 네. 처분도 할 수 없고 가지고 있지도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유예해주는 그런 시점, 취득세도 인하를 해주고요. 그리고 실제로 1세대 한 집만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보유세 때문에 굉장히 세 부담이 높아갈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구체적으로 공시가격 자체를 2020년 기준으로 해서 낮춰서 산정하는 방법을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힘, 그러니까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종부세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을 아예 없애거나 하지는 않고 기존의 부동산 세제 자체는 유지를 하되 문제가 된다라고 약점이라고 지적되어 왔던 부분에 있어서 개선안을 내놓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에 보면 첫째 줄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예,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면 매물이 좀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매물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올렸을 때의 목적이 뭐였냐면 그렇게 해서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나누어서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양도세를 많이 부과하니까 처분을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이재명 상임고문 같은 경우도 대선 과정에서도 공약으로 제시를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자, 검찰개혁 방향 관련해서는 어제, 그러니까 오늘도 민주당 국회의원 55명이 기자회견 가졌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공개 약속한 이 내용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 내용 듣고 갈까요? 권력 구조를 다원주의 정치 체제에 맞게 체계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특히 이번 6일 지방선거가 그 첫 단추가 되어야 합니다. 양당이 기초의원을 독식하는 나눠먹기식 소선구제를 폐지하고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서 다양한 정치 세력이 기초의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의 제정치 세력들의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정치개혁을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법의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를 위한 국회 정개특위 논의에 참여해 주십시오.
이게 결국은 거대 정당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여서 그렇습니다. 이제 쉽지는 않아요, 사실.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야 양당 구조로 돼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선거구제를 바꾸게 되면 선거구제를 바꿔서 중대선거구를 바꾸게 되면 그다음에 결선 투표를 도입한다고 해서 2명씩 뽑는 방법을 치면 지금은 둘 중에 한 사람만 승자 독식을 하고 좁은 선거구에서 두 사람이 사실상 두 후보가 붙어서 여든 야든 한 사람만 당선되는 구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수 정당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진다고 하고 선거구를 넓혀서 여러 사람이 경쟁을 해서 2명 이상씩을 뽑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수 정당들로 들어올 기회가 넓어진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추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정개특위 소위에서는 중대선거구제 논의를 지금 하고 있고 정의당에서는 3당 회동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시죠. 거대 양당이 정말 중이 제 머리 깎기가 힘든 거여서. 근데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재 이제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부분들이 뭐 굉장히 박빙으로 사실 한 사람이 당선이 네. 되고 한 사람이 당선이 안 되는데 그 과정에서 또 국민들 사이의 갈등도 높아졌다라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를 이 정치에 충분히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가 안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제 광역선거구지만 헌법재판소 경우도 지금은 4대1 기준으로 해서 선거구별로 편차를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어떤 네. 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뭐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똑같이 그거에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딱 한 사람 붙으면 그런 민의를 정당하게 반영을 못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3대1 정도는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해야 된다는 건데 다만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제 지방선거를 불과 지금 석 달 남짓 앞두고 그렇죠. 있는 상황에서 이 논의가 나오면 선거구제를 바꿔야 후보를 결정할 수 있는데 과연 그게 얼마만큼이나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 가장 기본 원칙 중에 표의 등가성이라는 원칙이 있잖아요. 예. 누구의 표든 한 표는 같은 가치를 지녀야 하는데 지금은 선거구제가 이렇게 돼 있어서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죠. 이걸 어떻게 풀지 좀 보시죠. 검찰개혁은 방향이 검수완박, 수사권 완전 이거를 박탈. 수사권을 박탈한다고 하면 마치 이제 꼭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뺏는 것처럼 그렇게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같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좀 다르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검찰 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은 사실 검찰은 법률 전문가로서 공소, 재판에 넘기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수사는 이제 경찰이 하도록 하는 건데 중간에 현재로서는 좀 어정쩡한 상황이 돼 있죠. 경찰이 완전히 다 수사를 맡은 게 아니라 이른바 6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나눠서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검찰 내에서도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와 수사를 하지 않는 부분을 나눠서 특별수사청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검찰에서도 원래 목적인 법적인 부분을 다루는 부분을 이 검찰이 담당을 하고 검찰 내 6대 수사 범죄는 다른 청에서 하도록 하겠다는 것. 그것이 이제 이른바 수사권 조정,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에 완전한 어떻게 보면 목표라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강화하는 쪽에 오히려 더 무게를 두고 그래왔죠. 있잖아요. 그리고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으니까 사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도 폐지를 하겠다는 걸 공약으로 걸었는데 독자 예산권도 주고. 예. 근데 이게 지금 법무부 장관의 수사 폐지 지휘권을 폐지하는 게 검찰의 독립이 된다는 얘기는 검찰이 완전히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수사 지휘권을 그렇죠. 폐지하는 거죠. 근데 지금 민주당 안처럼 수사권을 가지지 않게 만들어 버리면 수사 지휘권의 의미가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그 규정 자체가 형해화되네요. 아예 없어지는 네. 거. 왜냐하면 수사를 안 하는데 수사 지휘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 검찰 출신의 이제 대통령과 그거를 막겠다라는 민주당의 사실 정치적인 어떤 입장까지 같이 겹치는 어떤 개혁안이 된 거죠. 네. 자, 언론개혁 법안도 굉장히 논란이 많다가 네.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멈췄거든요. 정말 급브레이크였는데. 사실 이제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면 국민적인 우려도 클 것이고 그래서 설득하는 작업 자체가 선거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더 나가서는 선거 과정에서도 문제로 제적되었던 부분들이 있죠. 지금의 국민들이 뉴스를 소화하는 그 통로가 포털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네. 각 언론사들의 어떻게 보면은 뭐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포털에서 사실상 이게 포털이 가장 중요한 언론기관처럼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방안도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최근에 또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사실상 한 사람이 독자적으로 뉴스를 만들어 생산해서 시청자들이나 뉴스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데 네.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같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대선 국면도 당장 생각해 보면 네. 유력 후보들이 방송국에 안 와요. 각자 자기 지지자들이 보는 유튜브 채널에 나가도 저희도 참 섭외가 쉽지 않았던 생각이 또 나네요. 그러셨군요. 서러웠습니다, 사실. 네. 네. 평등법 이거는 논란은 많지만 사실 여론조사 해보면 대부분 찬성인데. 전반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사실 선거 기간에 민감한 이슈라서 미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다르면 거의 70~80%가 찬성하는 의견이 나오고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도 아주 좀 극단적으로 보지 않는 한 이게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게 중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거 기간 내에는 정말 아주 작은 어떤 민심이라도 굉장히 크게 좌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을 선거 이후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봤을 때도 지금이 아니면 또 총선을 앞두고는 국회의원들이 누가 이 부분에 있어서 네. 뭐 흔히 하는 말로 비유로 총대를 맨다고 하죠. 이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통과시키기 어렵다라고 아마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이라는 게 집권을 목표로 하는데 표가 한 표라도 떨어질 것 같으면 못 안할수 움직이죠. 있죠. 네, 선거를 앞두고. 근데 이런 거 보면 민생 현안 빼고는 하나하나 다 쟁점 법안이에요.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쟁점 법안이고 결국에는 이게 또 이 새 정부가 출범하는 기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쪽에 민심이 움직일 수 있느냐를 또 잘 봐가면서 정치권에서는 그러니까 법적인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법적인 쟁점을 설명드리러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은 판단에 따라서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네. 대선 이후인데도 여야가 지금 날카롭게 부딪히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